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상상으로 세상을 물들이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실력으로 세상의 이름을 올립니다. 퀸스 전문학교 길버트와 공동 1등으로 앤셜리는 합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 많은 고아 소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설렘과 이별을 함께 데려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앤, 그리고 그 앤을 바라보는 매튜와 마릴라의 조용한 사랑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우아한 연초록색 천을 가득 안고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앤, 이건 가볍고 멋진 드레스를 만들 옷감이다. 너에겐 이미 예쁜 옷이 많으니까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샬럿타운에서 지낼 때 파티에 가거나 비슷한 자리에 초대라도 받으면 입고 갈 만한 멋진 옷이 필요할 것 같았어. 제인하고 루비하고 조씨도 그럴 때 입을 번듯한 옷을 장만했다고 하더구나. 그런 옷을 이브닝 드레스라고 부른다지 아마? 난 네가 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옷감은 지난주에 시내에서 앨런 부인의 도움을 받아 고른 거야. 옷 만드는 건 에밀리 길리스에게 맡기려고 해. 에밀리는 안목도 높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솜씨도 좋으니까. 와, 마릴라 아주머니 참 예뻐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이러시니까 집을 떠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초록색 드레스가 완성되었다. 에밀리가 주름 장식을 충분히 넣고 한껏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옷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애는 이 드레스를 입고 부엌에서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 처녀의 맹세를 낭송했다.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보면서 마릴라는 애니 초록집에 처음 왔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겁에 질린 별난 아이가 볼품없이 누렇게 바른 혼방 옷을 입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이 또렷하게 떠오른 것이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마릴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 마릴라 아주머니, 제 시 낭송을 듣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했나 봐요. 애는 밝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은 마릴라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더니 뺨에 나비처럼 가볍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마릴라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못마땅해하는 사람답게 말했다. 아니다. 네 시 낭송을 듣고 우는 게 아니야. 네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났을 뿐이다. 난 네가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으면 했단다. 그럴 수만 있다면 터무니없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쯤은 대수도 아니지. 이젠 너도 이렇게 커서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키도 정말 컸고 맵시가 나. 더군다나 이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정말 달라 보이는구나. 이젠 에이벌리 사람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니 좀 쓸쓸한 기분이 들었지 뭐냐. 애는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마릴라의 무릎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진중하고도 부드러운 눈으로 마릴라를 바라보았다. 마릴라 아주머니, 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가지를 다듬고 길게 뻗어나간 것뿐이죠. 진짜 제 모습은 그러니까 여기 이 안쪽은 그대로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겉모습이 얼마나 변하든 진짜 제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저는 언제까지나 아주머니의 아이 앤이겠죠.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 그리고 정다운 초록 지붕집을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할 앤이요. 앤은 자기의 젊고 탄력 넘치는 뺨을 마릴라의 파리한 뺨에 대고 한 손을 뻗어 매슈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앤처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마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타고난 성향과 습관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그저 두 팔로 앤을 꼭 안은 채 이 아이가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랄 뿐이었다. 매슈도 눈에 무엇인지 모를 물기가 어리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푸른 여름밤의 별빛을 받으며 포플러 나무 아래 마당 입구로 희우듬이 걸어가면서 자랑스럽게 중얼거렸다. 저 아인 뭐 그렇게 버릇없이 자란 것 같진 않아. 내가 가끔씩 참견했지만 그게 아이한테 해롭진 않았던 거야. 애는 똑똑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사랑스럽기까지 하잖아. 저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지. 스펜서 부인이 저지른 실수만큼 운 좋은 일은 없을 거야. 운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지. 하지만 운은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느님의 섭리였어.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아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렇고 말고. 마침내 앤이 시내로 가야 할 날이 되었다. 9월 어느 화창한 아침, 앤과 매슈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앤과 다이애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마릴라는 눈물 없이 담담하게 앤을 배웅했다. 하지만 앤이 떠난 뒤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다이애나는 눈물을 닦고 카무리에서 온 사촌들 몇 명과 화이트샌즈 해변으로 소풍을 가서 그럭저럭 즐겁게 놀았다. 반면 마릴라는 종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렸다. 마치 심장이 타들어가고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언제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릴라는 결국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이제 복도 끝 작은 다락방에 생기 넘치는 아이가 없고 부드러운 숨결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조금 진정이 된 뒤에는 신이 아닌 죄 많은 인간에게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를 깨닫고 당황하기까지 했다. 앤과 에이벌리 학생들은 때맞춰 샬럿타운에 도착했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첫날에는 모든 신입생이 모여 친구를 사귀고 교수들의 얼굴을 익히고 반을 배정받고 시간표를 짜면서 들뜬 마음으로 즐겁게 보냈다. 앤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2학년 과정을 신청했다. 길버트 블라이드도 같은 과정을 선택했다. 성적이 좋다면 2년이 아니라 1년 만에 1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공부할 내용도 많고 이수하기가 힘든 과정이기도 했다. 제인, 루비, 조시, 찰리, 무디 스퍼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2급 교사 과정을 신청하는 데 만족했다. 50명의 동급생과 함께 강의실에 앉은 애는 가슴이 아릴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키가 큰 갈색머리 남학생 한 명은 예외였지만 그를 안다고 해서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인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같은 반이 되어 기쁘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 예전처럼 경쟁할 상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애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 경쟁자가 없었다면 마음이 이처럼 편하진 않았을 거야. 길버트는 이곳에서 메달을 받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아. 그런데 저 애는 턱이 참 멋있게 생겼구나. 전에는 전혀 몰랐어. 제인이랑 루비도 1급 교사 과정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 지금처럼 남의 집 다락방에 들어간 고양이 같은 기분은 들지 않겠지. 여자애들 중에서는 누구랑 친구가 될까? 이런 걸 추측해보는 것도 꽤 재밌네. 물론 난 퀸스 여자아이들하고 친해져도 다이애나만큼 소중하게 여기진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두 번째로 친한 친구는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아? 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갈색 눈의 아이가 괜찮아 보여. 발랄하고 생기가 넘치잖아. 저기 창밖을 보고 있는 금발의 얼굴 하얀 아이도 마음에 든다. 머리 모양도 예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아. 하지만 난 저 아이들도 모르고 쟤들도 날 몰라. 특별히 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 정말 외롭다. 하지만 난 울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한심하고 약해 빠져 보일 테니까. 그런데 코옆으로 벌써 눈물이 세 방울째 흐르고 있잖아. 이런 또 흐르네. 뭔가 재밌는 생각이라도 해서 눈물을 멈춰야 해. 하지만 재밌는 일이라곤 에이벌리와 관련된 것들밖에 없어. 그걸 생각하면 더 슬퍼지잖아. 네 방울, 다섯 방울. 다음 주 금요일엔 집에 갈 거지만 그때까지 100년은 더 남은 것 같아. 여섯, 일곱, 이제 여덟 방울이네. 눈물이 몇 방울인지 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곧 홍수처럼 쏟아질 텐데. 기운이 빠진다. 하지만 기운 따윈 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비참한 채로 있는 게 나을 거야. 때마침 조시파이가 찾아오면서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비극만은 피할 수 있었다. 낯익은 얼굴을 보자 무척 기쁜 나머지 애는 자기와 조씨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마저 잊고 말았다.
에이벌리 생활의 일부분이라면 조시파이마저도 반가웠다. 그래서 애는 진심으로 말했다. 네가 와서 기뻐. 조시는 동정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울고 있었구나. 향수병에 걸렸나 보네. 뭐 그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지. 난 향수병 같은 건 안 걸려. 정말이야. 갑갑하고 고리타분한 에이벌리에서 벗어나 도시에 오니 정말 즐거운걸? 그동안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앤, 울지 마. 그곳에서 어떻게 그처럼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 꼴불견이야. 코하고 눈부터 시작해 얼굴이 죄다 빨개질 거라고. 오늘 학교에서 받은 수업은 정말 굉장했어. 프랑스어 교수님은 정말 귀엽더라. 너도 교수님의 코스염을 봤으면 가슴이 쿵 뛰었을 거야. 그런데 뭐 먹을 거 있니? 난 배가 고파 죽겠어. 왠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싸주셨을 것 같아서 여기 들렀거든. 안 그랬으면 지금쯤 프랭크 스토클리하고 같이 악단 연주를 들으러 공원에 갔을 거야. 프랭크는 나하고 같은 곳에 묵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친구야. 오늘 교실에서 널 보더니 나한테 저 빨간머리 여자애가 누구냐고 물었어. 커스버트 집안에 입양된 고아인데 그 전에 뭘 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줬지. 조시파이와 함께 있을 바에는 외로움과 눈물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인과 루비가 찾아왔다. 두 사람의 외투에는 퀸스를 상징하는 2.5cm 정도 길이의 자주색과 진홍색 리본이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다. 조씨는 제인과 말도 하지 않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입을 다물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휴,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달은 지난 것 같아. 돌아가서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공부해야 해. 무서운 노 교수님이 내일부터 당장 20행이나 수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 앤, 그거 눈물 자국이니? 울고 있었다면 그렇다고 털어놔. 그럼 내 자존심도 회복될 테니까. 나도 루비가 올 때까지 펑펑 울어댔지 뭐야. 나만 겁쟁이처럼 군 게 아니라면 마음이 정말 편해질 것 같아. 케이크네? 나 조금만 줄 수 있니? 고마워. 진짜 에이벌리의 맛이네. 루비는 책상에 놓인 퀸스 학교의 일정표를 보면서 앤에게 금메달을 따려고 마음먹었는지 물었다. 앤은 새빨개진 얼굴로 그럴 생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자 조씨가 말했다. 참, 그러니까 생각났다. 퀴즈에서도 한 명을 뽑아서 에이버리 장학금을 준대. 오늘 통지가 왔다고 프랭크 스토클리가 그랬어. 걔네 삼촌이 학교 이사회에 있잖아? 내일 학교에서 발표한다던데. 에이버리 장학금. 애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가슴에 품은 꿈은 마법이라도 걸린 듯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조씨가 이 소식을 말해주기 전까지 애의 목표는 1년 뒤에 1급 교사 자격을 얻는 것과 가능하다면 금메달까지 따는 정도였다. 하지만 조씨가 한 말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애는 에이버리 장학생으로 뽑히고 레드먼드 대학에 들어가 문학사 과정을 이수한 뒤 졸업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에이버리 장학금은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라서 애는 마치 고향 땅에 선 것처럼 자신감이 생겼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을 받을 거야. 내가 문학사 학위를 받으면 매슈 아저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 꿈을 갖는 건 참 설레는 일이야. 더구나 이렇게 큰 꿈이라니. 꿈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점이겠지? 하나를 이루자마자 더 높은 곳에서 빛나는 다른 꿈이 보여. 그래서 인생이 재밌나 봐. 앤의 향수병은 차차 나아졌다. 주말마다 집에 다녀온 덕분이다. 날씨만 괜찮으면 에이벌리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밤 새로 연결된 철도를 이용해 카무리까지 갔다. 다이애나와 여러 친구들이 마중하러 나왔고 모두 즐겁게 무리를 지어 에이벌리까지 걸어갔다. 에이벌리의 집집마다 깜빡거리는 불빛을 바라보고 황금빛으로 물든 공기를 마시며 가을 언덕을 한가롭게 거니는 금요일 저녁이 앤에게는 한 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거의 언제나 루비 길리스와 함께 걸었고 가방도 들어주었다. 루비는 무척 예쁜 아가씨로 자랐다. 어느덧 어른이 다 되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아는 듯했다. 치마도 어머니가 허락하는 한 가장 길게 입었고 시내 있을 때는 머리를 틀어 올렸다. 다만 집에 갈 때는 머리를 풀어야 했다. 루비의 커다란 눈동자는 연초록색을 띠었고 안색도 무척 좋았으며 몸매는 보기 좋게 통통했다.
잘 웃고 쾌활한 성격에 마음씨까지 착한 루비는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루비는 길버트의 이상형과 거리가 먼 것 같아. 제인이 앤에게 속삭였다. 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지금 당장 에이버리 장학금을 준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순 없었다. 물론 길버트 같은 친구와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책이며 공부며 꿈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는 했다. 앤은 길버트에게도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루비 길리스는 진지하게 그 꿈을 나눌 만한 상대가 아닌 듯했다. 길버트에 대한 앤의 마음에 어리석은 감상 따위는 없었다. 앤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좋은 동무가 될 수 있을까 정도였다. 만약 길버트와 친구 사이였다면 그에게 다른 친구가 얼마나 많든 그가 누구와 길을 걷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앤은 친구를 사귀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여자친구들은 넘치도록 많았다. 하지만 남자와 친구가 된다면 우정의 개념이 풍부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무엇을 판단하고 분석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물론 앤이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차역에서 집까지 길버트와 함께 온다면 상쾌한 들판을 지나 고사리가 가득한 샛길을 따라 걷는 동안 자기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와 희망, 그리고 꿈에 대해 즐겁고 흥미로운 대화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길버트는 총명한 청년이었다. 무슨 일에 대해서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도 확고했다. 루비 길리스는 길버트가 하는 이야기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제인 앤드루스에게 실토했다. 마치 앤셜리가 무슨 생각을 번쩍 떠올렸을 때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책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관심을 갖는 성향에도 그다지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프랭크 스토클리는 훨씬 더 남자답고 쾌활했지만 외모가 길버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루비는 자신이 누구를 더 좋아해야 할지 도저히 정할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자 에이벌리 학생들은 금요일마다 집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공부에 몰두했다. 이때쯤 퀸스 학생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으며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금메달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학생은 모두가 인정하듯 길버트 블라이드, 앤 셜리, 루이스 윌슨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되었다. 에이벌리 장학금 후보는 이보다 불확실해서 6명의 후보 중 1명일 거라고만 예상하는 정도였다. 루비 길리스는 올해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으로 인정받았다. 2학년 과정에서는 스텔라 메이너드가 최고 미녀의 영예를 누렸지만 몇몇은 앤 셜리가 더 낫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에설만은 머리 모양이 가장 뛰어나다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으며 순수하고 꾸밈 없고 성실한 제인 앤드루스는 가정학 과목에서 우등생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심지어는 조시파이까지 퀸스에서 가장 탁월한 독설가로 손꼽혔다. 이처럼 스테이시 선생님의 옛 제자들은 더 수준 높은 교육과정에 진학한 뒤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애는 꾸준히 공부에 매진했다. 길버트와 경쟁하는 관계가 에이벌리 학교에서처럼 치열하게 이어졌지만 그부들은 이런 사실까지는 몰랐다. 예전에 느꼈던 쓰라림도 사라졌다. 이제 애는 길버트를 꺾으려는 마음보다 뛰어난 적수와 정정당당하게 겨뤄 승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맛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다. 이기는 것은 물론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졌다고 해서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도 학생들은 틈을 내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너도밤 나무집을 찾아갔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베리 할머니와 교회에 가곤 했다. 베리 할머니는 스스로가 인정하듯 나이가 들었지만 검은 눈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고 매서운 혀도 시들지 않았다. 하지만 앤에게는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까다로운 노부인은 여전히 앤을 가장 좋아하는 듯했다. 우리 예쁜 애는 늘 나아지고 있어. 다른 여자애들은 금세 실증이 나거든. 항상 똑같아 보여서 짜증이 날 지경이야. 그런데 애는 무지개처럼 색깔도 다채롭고 또 어떤 색이 나타나건 정말 예뻐. 물론 지금도 어렸을 때처럼 재미있는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나는 남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아. 사랑하려고 애쓰는 수고를 덜어주니까. 봄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찾아들었다. 에이벌리 주변, 눈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황야에서는 산사나무가 분홍빛 싹을 내밀었고 숲과 계곡에서는 초록빛 안개가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샬럿타운에서는 그동안 공부에 지친 퀸스 학생들이 오로지 시험만 생각하고 이야기할 뿐이었다. 이번 학기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작년 가을에는 너무 멀고 아득해 보이기만 했잖아. 겨우내 해야 할 공부랑 들어야 할 수업이 너무 많았지. 그런데 이제 다 끝났네. 다음 주는 드디어 시험이야. 얘들아, 난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 밤나무에 크게 돋은 꽃봉오리와 길 끝에 있는 안개 같은 푸른 공기를 보면 시험이라는 건 그 절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애의 하숙집에 들른 제인과 루비와 조씨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코앞에 닥친 시험이 언제나 가장 중요했다. 밤나무 꽃봉오리나 봄 안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 적어도 합격만은 확실한 애니라면 시험을 무시하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모든 미래가 이 시험에 달려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처지에서는 그처럼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애는 창틀에 팔꿈치를 얹고 양손을 부드러운 뺨에 댄 채 꿈이 가득한 눈으로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지붕과 첨탑 너머로 노을 지는 하늘이 빛나는 돔처럼 펼쳐졌고 애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낙관주의의 황금빛 실로 미래에 펼쳐질 꿈을 엮어보았다. 저 너머에 있는 전부가 모두 애의 것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는 장밋빛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다. 한 해 한 해는 모두 가능성이라는 장미꽃이며 이 꽃들이 한데 엮여 불멸의 화관을 만들어갈 것이다. 에이버리 장학금 수상자 셜리 양에게 만세 삼창! 곧 여학생들은 앤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모두들 앤을 애워싸고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수많은 손길이 앤의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밀고 당기며 껴안는 와중에 앤이 제인에게 속삭였다. 아,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이 소식을 편지로 알려야겠어. 졸업식은 성적 발표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였다. 학교의 넓디 넓은 강당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매슈와 마릴라도 졸업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눈은 옅은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볼을 약간 붉힌 채 눈을 반짝이며 단상 위에 서 있는 훤칠한 소녀에게 쏠려 있었다. 참석자들은 가장 뛰어난 논문으로 뽑힌 글을 읽고 있는 저 학생이 에이버리 장학금 수상자라고 소곤거렸다. 저 애를 키우길 잘한 것 같지, 마릴라? 앤이 낭독을 마치자 매슈가 속삭였다. 강당에 들어와 처음 한 말이었다. 마릴라가 쏘아붙이듯 응수했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뒤에 앉아있던 베리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양산으로 마릴라의 등을 콕 찔렀다. 앤이 참 자랑스럽지 않우? 난 아주 자랑스럽구려. 그날 저녁 앤은 매슈 남매와 함께 에이벌리로 돌아왔다. 4월 이후로 집에 간 적 없던 앤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 사과꽃이 활짝 피어난 세상은 곳곳마다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다. 초록 지붕집에서는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릴라는 앤의 하얀 방 창가에 탐스럽게 피어난 장미꽃을 꽂아두었다. 앤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행복에 겨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다이애나, 집에 다시 돌아오다니 너무 기뻐. 분홍빛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전나무를 다시 봐서 참 좋다. 그리고 다이애나, 널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난 네가 나보다 스텔라 메이너드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지 뭐야. 조시파이가 그랬거든. 애니 그 애한테 푹 빠졌다고. 다이애나가 서운한 듯 말하자 애는 웃으며 시든 꽃다발 가운데 6월 백합을 뽑아 다이애나에게 던졌다. 스텔라 메이너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이 바로 너, 다이애나야. 난 그 어느 때보다 널 사랑해.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참 많아.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앉아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걸? 난 몹시 지쳤어. 치열하게 공부하고 야심을 불태우느라 기진맥진해버렸지.
내일은 적어도 2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과수원 풀밭에 누워 있을 거야. 앤, 정말 잘 해냈어. 너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았으니 당장 교사가 되진 않겠구나? 그래, 9월부터 레드먼드 대학에 다닐 거야. 정말 근사하지 않니? 3개월 동안 황금 같은 방학을 마음껏 누린 다음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생각이야.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래. 무디 스퍼전과 조시파이까지도 모두 합격하다니 참 대단하다. 뉴브리지 학교 이사회에서 제인에게 자기 학교로 오라고 했대. 길버트 블라이드도 선생님이 될 거래. 그래야만 할 거야.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없거든. 그래서 길버트는 자기 힘으로 학비를 마련할 작정이야. 에이머스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면 길버트가 후임으로 올 것 같아. 애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길버트의 사정을 몰랐던 애는 그도 레드먼드 대학에 진학할 줄로 알았던 것이다. 앞으로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경쟁자 없이 어떻게 공부할까? 학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남녀공학 대학에서 친구이자 맞수인 길버트가 없으면 맥이 풀리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애는 매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도 1년 전보다 훨씬 하얗게 새었다. 매슈가 밖으로 나가자 앤이 마릴라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니, 별로 좋지 않아. 올봄에 아주 심한 심장 발작을 겪었거든. 그런데도 좀처럼 쉬질 않는구나.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란다. 하지만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해. 일을 도와줄 사람도 구했으니 오라버니가 좀 쉬면서 몸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제 네가 집에 돌아왔으니 한결 나을 거야. 너는 늘 오라버니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잖니. 애니 탁자 위로 몸을 기울이더니 두 손을 뻗어서 마릴라의 얼굴을 감쌌다. 아주머니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안색이 좋지 않아요. 피곤해 보여요.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걱정이네요. 좀 쉬셔야 해요. 집안일은 제가 전부 할 테니 아주머니는 좀 쉬세요. 마릴라는 애정어린 눈길로 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일 때문이 아니야. 두통 때문이지. 요즘 두통이 부쩍 잦아졌단다. 그리고 눈 뒤쪽이 무척 아파. 스펜서 선생은 안경 갖고 법석을 떨었지만 안경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더구나. 6월 말에 실력 있는 안과 의사가 섬에 오니까 꼭 만나보라고 스펜서 선생이 그러더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제는 바느질이며 책을 읽는 게 아주 불편해. 그런데 앤, 퀸스에서는 정말 잘했더구나. 1년 만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받고 에이버리 장학금까지 따내다니. 뭐, 레이철 린드 부인은 교마는 파멸을 부른다면서 여자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레이첼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데 최근에 애비 은행에 관해 들은 얘기가 있니? 좀 위태롭다고 하던데 왜 그러세요? 레이철도 같은 소리를 하더구나.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와서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 매슈 오라버니도 걱정이 많던데 우리가 저축한 돈이 전부 거기 있거든. 나는 애당초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자고 했지만 오라버니는 애비씨가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였다면서 늘 그 은행을 이용했어. 그 사람이 책임자로 있는 은행이라면 어디든 믿을 만하다고 장담했지. 에비 씨는 꽤 오랫동안 명목상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조카가 은행을 맡고 있대요. 아닌 게 아니라 레이첼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라버니에게 당장 돈을 모두 찾자고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그런데 어제 러셀 씨가 매시 오라버니에게 그 은행이 멀쩡하다고 말했다는구나. 그날 애는 바깥 세상과 벗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애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그림자 하나 없는 화창한 날씨에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데다 온갖 꽃들이 만발했다. 목사관에 들러 앨런 부인과 실컷 얘기를 나눈 뒤 저녁에는 매슈와 함께 박목장에 솥대를 몰고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매슈가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걷는 탓에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앤도 본래의 경쾌한 발걸음을 매슈에게 맞춰 걸었다. 매슈 아저씨,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는 일을 좀 줄이셔야 돼요.
앤이 나무라듯 말하자 매슈가 문을 열어 소리를 들여보내며 대답했다. 음, 그게 글쎄 잘 안 되는구나. 늙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거든. 그래, 뭐 지금껏 늘 열심히 일했으니 만약 쓰러지더라도 일을 하다 그렇게 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제가 만약 아저씨가 바라셨던 남자아이였다면 지금쯤 아저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아저씨의 짐도 덜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제가 남자였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앤의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매슈가 앤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글쎄다. 나는 그깟 사내 아이 12보다 너 하나가 더 좋은걸. 앤, 명심하렴. 사내 아이 12보다 네가 훨씬 낫다는 거 말이다. 에이버리 장학금을 탄 사람도 사내는 아니었지. 여자아이였어.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딸이었지. 매슈는 앤에게 수줍은 미소를 보내며 뒤뜰로 들어갔다. 그날 밤 매슈의 미소를 마음에 품고 방으로 돌아간 앤은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과거를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앤은 은빛으로 물든 아름답고 평화롭고 향기롭고 고요하던 그날 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았다. 앤의 인생에 슬픔이 닥치기 전의 마지막 밤이었다. 차갑고 신성한 슬픔의 손길이 닿은 인생이라면 아무리 해도 전과 같을 수 없는 법이다. 철없다고만 여겨졌던 아이가 어느새 장학금을 받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상상 속에서만 살 것 같던 애니 이제는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릴라와 매슈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대견함과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조용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자라고 어른은 그 뒷모습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이 기쁜 성장의 시간 뒤에는 우리를 오래 붙잡아둘 가슴 아픈 순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앤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그 초록 지붕집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